2020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어라는 마을의 한 공원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연주하는 소리였는데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휘파람을 부르고요. 특히 여성 팬들은 너무 멋있어요. 라이언 고슬링 닮았어요. 같이 사진 찍자 휴대폰을 들고 찾아오는데요. 이 무리 중에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빠는 피아니스트에게 아니 우리 마을에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름이 뭔가요? 잭 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직 프로듀서 존 멜로라고 합니다. 제 딸이 드뷔시의 달빛을 너무 좋아해요. 혹시 플레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베토벤만 연주하는 프로젝트 기간이라 선곡은 안 받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연주해 드리죠. 말이 끝나자마자 피아니스트 잭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 선곡을 싹 연주해줘요. 이렇게 잭과 존 멜로의 우정이 시작됐어요. 둘은 음악이라는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얼마 뒤에 존 멜로는 이혼한 전처랑 양육권 싸움에 대해서도 내 딸이 지금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제게게 다 털어놨습니다. 둘은요, 나이 차이가 거의 25살이 나요. 그런데도 찐 우정을 나눈 거예요. 하지만 이 우정이 돌아올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제가 장미꽃잎 살인사건 파트 1 영상이 올라갔어요. 여기 댓글에 언니 파트 2 언제 나오냐 빨리 내놔라 이렇게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건 영상을 쪼개서 이렇게 파트 1, 파트 2로 구분한 건 처음 시도해 본 거예요. 이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서요 사건을 보는 시선이 아예 달라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막 댓글로 싸워요. 살인마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 재판을 이끌었던 판사가 잘못됐다. 살인마 유죄 나왔는데 재심해야 한다. 반면에 아니다. 살인 피해자 2차 가해하지 마라. 어떻게 살인마가 하는 말을 다 믿냐? 엄청 싸워요. 사건은요. 9살 난 여자아이를 둔 싱글맘이 살해된 거예요. 혹시 아직 파트 1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느 정도 사건 개요는 오늘 다시 소개하긴 할 건데 더 디테일한 내용이 1편에 있고 무엇보다 제가 1편에서는요. 온전히 살인사건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인 크리스의 입장에서. 하지만 이 사건에는요.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어요. 9살 딸 제시. 오늘은 제시의 입장에서 소개를 할 건데요. 아이 엄마를 살해한 살인마가요. 제시가 받은 피해가 있다. 그것도 성범죄. 그것 때문에 아이 엄마인 크리스를 살해했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아니 안나씨 왜 살인을 미화해요?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하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미 1편에서 피해 여성의 입장을 철저하게 잘 전달을 했고 저는 오늘 다른 피해자 아이 제시의 목소리로 사건을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은 좀 팩트에 더 집중을 해서 준비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영상 더보기란에 항상 레퍼런스를 공개합니다. 거기 보면 실제 법정 문서들, 법정에서 이루어진 발언들, 수사 내용들, 팩트를 가지고 정리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디스클레이머 하자면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살인을 미화하거나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북쪽에 위치한 그리어라는 마을에는 한참 할로윈 준비로 마을 분위기가 좀 업돼 있었습니다. 호박 장식이랑 유령 인형이랑 거미줄 치렁치렁 달고 집집마다 분주한 거예요. 이날 브래드라는 50대 남성은요. 자기 약혼녀 크리스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거든요.
이날 오전에 크리스가 이직하려고 다른 동물병원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게 끝나면 나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어. 좀 이상하니까 크리스 집으로 찾아갔어요. 띵동. 조인종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크리스는요, 현관문 말고 뒷문을 잠그질 않았거든요. 브래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뒷문 가서 열어보니까 역시나 딸깍 열리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조용했어요. 근데 브래드가 처음 이렇게 발을 딱 디뎠을 때 이게 무슨 냄새지? 생전 맡아본 적 없는 되게 고약한 냄새가 나더래요. 무슨 화학약품 냄새 같은 거? 이때부터 불길함이 싹 온몸을 감싸는데 이 냄새보다 더 수상하고 기이한 게 뭐냐면요. 바닥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새빨간 꽃잎들. 장미꽃잎이었습니다. 뭐야, 꽃잎이 왜 이렇게 뿌려져 있지? 브래드는요, 한 걸음, 두 걸음, 빨간 장미꽃잎을 따라서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걸어가면 갈수록 장미꽃잎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꽃길 끝에는 장미보다 훨씬 더 빨간 엄청난 양의 피로 뒤덮인 네아콘녀 크리스였습니다. 브래드가 처음에 무슨 할로윈 소품인 줄 알았대요. 꽃잎이랑 뭐 이게 피 세트인가? 크리스! 이름을 불러보는데 크리스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살인사건 현장이 뭐 어딘들 하나같이 다 끔찍하고 처참하겠지만 이 현장에다 장미꽃을 뿌린 건요. 이 보통 미친 새끼가 아니다. 바닥에도 막 있고 심지어 크리스 시신 위에도 막 뚝뚝뚝 떨어져 있고 크리스 옆에 핸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나중에 부검을 하는데 무려 35군데 넘는 자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요, 얼굴이랑 목에 완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놓고 마침 내 살인은 아름다운 행위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망한 크리스는 41살이었고요. 주변에서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 이웃들 다 잘 챙겨주고 늘 웃음기 가득한 얼굴인데 막 개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실제 잘 웃기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크리스는 존 멜로라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다가 한 6년 전에 살해당하기 6년 전에 헤어졌어요. 딸이 3살 때. 사망할 당시 딸 제시는 9살이었어요. 제시는 가명입니다. 또 크리스는 언니, 4살 많은 언니 티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티나 집이에요. 아이 혼자 키운다고 되게 힘들어 하니까 언니가 너 그럼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사건 현장인 그 집을 샅샅이 수색하는데요. 집에서 많은 양의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걸 딱 보니까 살해된 크리스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채요. 이 서류가 뭐였냐면 전 남자친구, 지금 시신 발견한 현 남친 말고 아이의 아빠 존 멜로랑 피 튀기는 양육권 분쟁 서류였어요. 경찰은 이 정도 갈등이면 이거 살인까지 부르겠다. 전 남친 존 멜로 누구야? 상당히 의심스러워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양육권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도 많이 소개됐죠. 근데 크리스랑 존 멜로는요, 스케일이 달라요.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이태리로 데려갔는데 이게 납치다, 아니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 정말 분쟁이 많았거든요. 어찌 됐든 전 남친 존 멜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존 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살해당한 피해자랑 거의 폭력만 안 썼지 그 정도로 싸웠으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경찰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요. 존 멜로는 1960년생이고요. 사건 당시 61세였습니다. 근데 존 멜로 인생을 보면 걔 이름처럼 전혀 멜로스럽지 않아. 보통 여러분 사람이 한 30대가 됐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넘으면 보통은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바쁘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존도 마찬가지였어요. 30대부터
크리스가 사망한 그 순간까지 뭐 거의 30년 동안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는데요. 왜 바빴냐? 돈을 열심히 벌었나? 가족들을 책임졌나?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싸우느라. 존 멜로는 가족들, 지인들, 직장 동료, 부동산 중개인, 길 가던 사람들, 심지어 경찰들까지, 판사, 변호사들까지 존이랑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시작은 1989년부터였어요. 그가 해마다, 매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크면 소송이고 사소하게 911 신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주 교활하고요, 간사하고,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개무시하고, 싸가지도 없고, 시간은 많은데 한량이고, 미국 최고의 쌈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고 다녔길래?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 들어볼게요. 1989년도에 존의 첫 번째 소송이 뭐였냐면 와이프, 첫째 와이프예요. 린다랑 싸움이에요. 근데 린다랑 무슨 초딩들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데 존이랑 린다는 같이 운영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술집을 첫 번째 와이프, 린다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린다는 이혼하니까 이거 내 거다, 술집 내 거다,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당연히 내 거지. 하지만 존은 야,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운영했는데? 근데 실제로 운영은 거의 다 린다가 했고요. 존이 투자금 같은 건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소유권이 있다 주장을 하니까 법적으로 싸우다가 2년 만에 린다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린다 술집 단독 소유가 돼요, 자기 걸로. 그러고 이혼도 끝났고, 또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린다가 키우는 걸로 양육권 가져갔어요. 존은 잔뜩 열받아가지고 막 술집 단골들한테요, 손님들한테 저 술집 더 이상 가지 마. 근데 보니까 주방에 막 쥐도 있고 벌레도 많고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저 린다가 이제 단골들 얼마나 뒷담화 까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냅니다, 동네에다가. 린다는 이거 해명하기 바쁘고, 이혼하는 마당에 서로 좀 응원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럴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존은 얼마 안 가서 카산드라라는 여성이랑 재혼을 했어요. 근데 카산드라 사이에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부는 거의 미국 전역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05년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인 음악의 도시 그린빌까지 온 겁니다. 오늘 배경인 도시가 바로 그린빌이에요. 여기서 존은 유명했어요. 그린빌 카운티에서 쌈딱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쌈 경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토종 쌈딱이 된 거예요. 무슨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존이 뭔가 계약을 위반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렌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까지 냈어요, 존이. 돈을 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존이 먼저.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받은 거 안 돌려줬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무리한 소송이었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예요. 존은 당연히 패소합니다. 2007년도에는요, 존 집에 가스가 끊겼어요. 가스비를 안 내가지고 그 회사 직원이 차단시켰는데 가스회사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왜 가스 끊었냐고, 그걸로 또 직원을 고소해버려요. 근데 당연히 이길 리가 없잖아. 돈을 안 냈으니까 끄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졌어. 가스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존이 가스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스 끄는 인간 그 누구야? 그 사람 당장 해고해. 내가 저 브루클린 출신이야. 내가 $500만 공사도 하고 있어. 백악관에 아는 사람도 많아. 당장 내 가스 연결 안 해주면 니네 회사 문 닫을 줄 알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 근데 쥐뿔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회사 사장은 알겠습니다. 예 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업방해죄로. 결국에 경찰이 와서 가스비 다 내고 그제서야 가스 다시 들어왔다. 2014년도 8월에는요. 이번에는 존 멜로가 고소를 당해요. 바비 돈이라는 남자가 그린빌 카운티 보안관에 존이 나를 괴롭혔다 라고 신고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존이 바비를 찾아왔어요. 바비는 당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신 녹음 스튜디오에서 음악 PD로 일하고 싶은데
근데 바비는 뭐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내가 고용을 해. 괜찮습니다. 거절했대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마침 음악 PD를 뽑긴 뽑아야 하는데 야, 존 멜로? 그 사람 어때? 나는 찾아왔던데 아는 사람 있어? 물어보니까 다들 같이 일한다고? 너 똥 밟기 싫으면 다른 사람 고용해. 야, 아예 엮이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바비가 다른 PD를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바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비 스튜디오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랑 구글에 바비 스튜디오 그 리뷰 별점 글 안에 댓글 테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용은 바비가 녹음한 음반들 못 들어주겠던데 여자 가수들 성착취했대. 스튜디오 직원들도 노동력 착취한대요. 바비 맨날 저기 성매매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아니고 막 수백 개씩. 아이디도 여러 개예요. 근데 대부분 껍데기 계정. 그래서 바비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했더니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범인이. 범인은 한 명이다. 존 멜로. 존이 아이디 여러 개, 막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막 별점 테러하고 그런 거예요. 되게 유치하죠. 나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존은 그린빌 카운티에서 나랑 조금이라도 안 좋게 엮인다? 나를 보고 화낸다? 그럼 신고하고 소송하고. 나중에는 소송당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페이스북에요 이런 모임이 생깁니다. 존 멜로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의 모임, 존피모. 우리로 치면 단톡방 같은 거죠. 오픈 채팅방. 여기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오퍼레이션 멜로드라마, 작전명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존이 또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저씨가 경찰에 제가 사이버 불링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사회자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린빌 카운티 경찰들도 당연히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좀 편향되지 않게 수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들도 사람인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막 신고하고 이런 존을 덥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야? 아저씨 또 왔어?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양치기 중년이라고 별 관심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길 가다가 존 멜로가 막 걸어온다? 그냥 돌아가는 거야. 아빠 왜 길을 돌아가? 야 조용히 해. 존은요 이렇게 열심히 쌈닭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기간에 크리스를 만납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가 24살이었고요. 존은 43이었어요. 둘이 19살 나이 차이. 근데 뭐 그래도 둘이 뭐 마음이 잘 통했던 건지 2009년부터 연애를 해요. 그러다 3년 뒤에 2012년도에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제스입니다. 근데 존이 유부남이었어요. 두 번째 와이프 카산드라 사이에서 아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2012년도에. 그리고 이혼은 2015년 5월에 했어요. 이혼하기 훨씬 전에 제시가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이랑 크리스랑 몇 년에 걸쳐서 불륜이었고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서 횟수로 3년 지나서야 정식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존이랑 크리스랑 딸 제시 요 셋이 같이 사는데요. 결혼 안 했고 커플이 엄청 싸워요.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2016년도에 존이 또 경찰에 신고를 해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크리스에게 맞았습니다.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크리스가 뭐 체포되거나 기소된 그런 일은 없거든요. 대신에 헤어지는 계기가 됐죠. 어디 같이 살아요. 뭐 한 명은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갈라서지만 양육권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존은 예전의 와이프, 첫 번째, 두 번째 요 와이프들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 둘 모두 양육권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딸 제시 양육권은 존이 단독으로 받았어요. 엄마 크리스는 면접 교섭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존은 이것조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소송까지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서류들이 크리스가 죽었을 때 그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니, 존은 그래도 크리스가 엄마인데 왜 딸에게서 엄마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걸까요? 자, 이 커플은요, 둘이 헤어지고 나서 크리스가 브래드 포스트라는 나이 지긋한 남성을 만나요. 은퇴한 엔지니어인데요. 돈이 많아요. 사업을 잘 꾸려가지고 좀 노후가 든든해요. 그리고 1편에서 언급되지만 좀 나르 기질이 있는
괴짜 같은 남자예요. 잘난 맛에 사는 아저씨. 아무튼 존은 초반에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끔씩 제시를 크리스 집으로 보내줬어요.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라 하고 그럼 딸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엄마랑 노는 것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뭐 그래도 역시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가? 존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크리스가 브래드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브래드랑 연애를 하고 나서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존의 기분이, 아빠의 기분이. 한번 존이 딸 데리러 크리스 집에 잠시 갔대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침대에서 내 딸 제시랑 엄마 크리스랑 저 나이 많은 브래드랑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침대에서 3명이 자고 있었대. 근데 이게 존은 너무 찝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크리스에게 제시랑 그 남자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러지 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고쳐지더래요. 계속 얘기했는데 한 번만 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 존이 좀 불안해가지고 딸에게 물어봤대요. 제시야, 혹시 너 엄마 집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었어? 저희 브래드 아저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근데 아빠가 느끼기에는 뭔가 아이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존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크리스랑 브래드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근데 이게 제시가 브래드 아저씨가 나한테 이상한 짓 했어 뭐 이렇게 진술한 건 없거든요. 뭐 그런 피해 사실을 말하는 거 녹음된 것도 없고 물리적인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존은 의심이 가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린빌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양치기로 유명한 이 존 멜로를 믿을 수 있을까? 그동안 썸닭으로 신고를 남발했는데 아유 또 저거 양육권 때문에 싸우더니 괜히 애 엄마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경찰은 크리스랑 존이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애 아빠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근데 크리스가 형사님 존 멜로 어떤 남자인지 잘 알잖아요. 이상한 남자예요. 존이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크리스랑 브래드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수사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브래드가 점점 존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 그러니까 원래 딸은 엄마랑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이게 애를 보내주면 제시가 크리스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브래드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브래드가요, 자기 집에 제시 방을 따로 만들어요. 거기 핑크색 침대랑 뭐 이불이랑 제시 좋아하는 인형들 잔뜩 갖다 두고. 이건요, 브래드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내 여자친구 딸이니까 내가 돈도 많고 우리 집 크고 능력도 되고 제시 방을 꾸며준 것 뿐이야. 뭐 이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나중에 밝혀져요. 남자친구 몹쓸 놈의 소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존 멜로가 그동안에 막 신고를 남발하고 이 사람도 신고하고 그 사람 신고하고 그랬는데 이 브래드만큼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매의 눈으로. 너 내 딸에게 무슨 짓 했지? 그래서 경찰에 제발 저 자식 구립니다. 아주 뒤가 구립니다. 조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신고해요. 존 멜로는 나름 내가 모을 수 있는 자료들, 증거들 다 모아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댄 베벨이라는 보안관인데요. 당시 댄 보안관 입장에서는 몰라. 본인은 열심히 수사를 했대요. 제시랑 인터뷰도 해보고 또 엄마 크리스, 브래드, 또 제시의 이모 있죠. 언니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티나.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도 존이요. 가만히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훈수 두고 누구 만났어요? 누구 인터뷰했어요? 그 사람 이메일 다 확인했어요? 휴대폰 봤어요? 왜 이렇게 수사가 느려요? 이런 식으로 쪼니까. 근데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만큼은 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내 아이 당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쪼니까 나중에는 존이랑 댄 보안관이랑 대판 싸워요. 완전 심하게 싸우고 2018년 3월 16일에 댄이요, 수사관이 존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사법체계가 결국에는 당신의 딸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건 안 됩니다. 당신이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은 분명하게 잘 사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나름 괜찮은 수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지만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브래드와 크리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존, 앞으로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수사관이 쓴 거예요. 존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학을 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조사했대요. 브래드 조사하고 크리스 조사했대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지만 브래드 소아성애자가 맞아요. 나중에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니 수사할 때는 몰라, 자긴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보한 거예요. 아니,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수사 종결했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자, 문제는요. 사실 이 둘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관, 존 멜로, 내가 화난다? 중요하지 않아. 이 아이의 안전. 제시는 과연 안전한 걸까? 브래드랑 엄마 크리스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아이의 방을 예쁘게 핑크색으로 꾸며준 걸까요? 브래드 포스트는 아동 포르노 영상, 영어로 이니셜을 따가지고 CP라고 하거든요. 저도 CP라고 할게요. 그 이미지, 영상 수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그러니까 이게 존 멜로가 신고했을 때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수사해주세요. 이때 밝혀진 게 아니라요. 엄마 크리스 살해당하고 나서 그때 제일 처음 목격한 목격자가 브래드 아니에요. 처음에 용의자로 잠시 몰리기도 했거든요. 좀 행동도 좀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때 경찰이 휴대폰 좀 제출하시죠 하니까 애가 이제 좀 여자친구도 죽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지 휴대폰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낸 거예요. 거기서 CP가 우르르 나왔어요. 바로 체포됩니다. 미국에서는요, CP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최대 20년까지 나오거든요. 단순 소지만 해도. 근데 그 중에 딸 제시의 것이 있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시 혼자 모습이 아니에요. 브래드가 어떻게 애 방에다가 데려가서 몰래 이렇게 찍었나? 그게 아니라 엄마 크리스, 또 브래드의 모습도 있었고 엄마가 같이 있었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한 건가? 이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찍힌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진은 보지 못했고 이렇게 글로 표현된 걸 봤거든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 누가 봐도 이건 CP다 할 수 있는 것들.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딸을 이용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럼 크리스도 피해자가 아닌가? 이 브래드에게 모녀가 착취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요. 크리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CP를 촬영하는 데 개입했다. 정말 더럽고 역겹고 충격적인 사진들,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고소장에도 공개가 됐어요. 사진들이, 영상이랑. 근데 그걸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건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글만 있고 이제 까맣게 이미지는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까만 이미지만 봐도 좀 막 소름이 돋았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엄마가 아이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아이가 5살 혹은 6살 때부터다. 그러니까 제시가 9살 때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5살, 6, 7, 8, 9. 최대 거의 5년 동안 이런 일이 당한 겁니다. 또 피해자가 제시뿐만이 아니에요. 이 수천 개의 CP에 등장하는 아이들 모두 피해자죠. 무엇보다 제시 친구도 있었어요. 동갑내기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부모님은 브래드 당연히 고소하고요. 사망한 크리스에게도 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는 안 되거든요. 민사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소장을 보면 이 부모님이, 제시 친구 부모님이 전혀 몰랐대요. 그냥 딸이 엄마 제시 집 놀러 갔다 올게 이러면 그래 알았어. 심지어 자고 온 적도 있었어.
우리 어릴 때 친구 집에서 같이 자고 엄마들끼리 서로 전화해서 허락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했던 거지. 브래드 집에서. 그리고 이 부모님이 크리스도 진짜 전혀 1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평범해 보였고 또 진짜 딸을 사랑하는 엄마처럼 보였대요. CP는 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나중에 영상 보고서 막 분노합니다. 이분들이. 아니 내 딸이 크리스랑 브래드에게 당했어? 아주 노골적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혀있는 영상을 보면 이거 누가 찍었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브래드가 직접 찍은 거 아니면 크리스가 찍은 거. 크리스도 촬영을 했어요. 심지어 크리스가 쓰던 개인용 랩탑 있어요. 거기에도 CP가 있었고 크리스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본인 자기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 CP를 첨부해서 다른 휴대폰, 다른 랩탑으로 옮긴 흔적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브래드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에요. 크리스도 함께 했습니다. 또 브래드는 휴대폰에서 나왔죠, CP가. 그리고 자주 가던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에 무슨 개인 락커가 있었대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도 CP들, 제시 영상 포함. 그러니까 다 빼박 증거예요. 브래드랑 크리스가 막 둘이서요 그 영상을 아예 다른 사람에게, 3자에게 유포한 것도 나와요.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경로로 보냈냐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티나도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휴대폰에서 티나도 제시의 CP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혐의가 나오는데 설마 진짜 어떻게 이모까지 가담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좀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요, 경찰이 발견한 사진이 뭐였냐면 제시가 샤워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완전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티나랑 경찰 입장이 다른 거예요. 티나는 귀여워서 찍은 거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그러기엔 너무 나체야. 그래서 이건 CP가 맞다. 결론은 이것만 봐서는, 이 사진만 봐서는 티나도 가담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더럽고 이 끔찍한 모든 것들이요, 크리스가 죽고 나서 브래드 휴대폰 압수수색 했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크리스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학대범입니다. 내 딸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 외쳤던 건 오로지 존 멜로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어디 망상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미쳤구만 이랬는데 이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면 경찰이 조금만 이렇게 휴대폰 수사해보고 이메일 열어보고 PC 봤으면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 말로는요, 경찰도 제시랑 면담을 했대요. 근데 제시는 이제 어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을 수는 있겠죠. 이러니까 존 멜로가 혼자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존 멜로의 친구, 피아니스트 잭 휴즈입니다. 제시를 구해야 한다. 자, 존 멜로랑 잭은 둘이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특히 존이요, 이 잭 귀에 닦지 않게 크리스가 얼마나 나쁜 엄마고 딸을 학대하고 어떤 나이 많은 미친놈 만나가지고 제시가 내 딸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경찰이 안 움직인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잭도 내가 비록 존 멜로랑 또 아이 제시를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저씨 이거 연주해주세요 막 이랬던 제시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니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다고? 정의감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랑 브래드랑 이 커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게 됩니다. 존 멜로가 이것도 어떻게 입수한 건지 불법적으로 열람한 건지 그건 밝혀진 게 없어요. 아마도 존이요 눈에 불을 켜고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증거 찾으려고 흥신소 같은 걸 썼을 수도 있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브래드가요 크리스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이크 갱단, 그 오토바이 부릉부릉 하는 그 갱들 써가지고 존 멜로 아이 아빠를 죽여버리자. 청부 살해할 계획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이메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소장에는 나와 있어요. 존은 이거 몰래 봤는데 와, 나 이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제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으면 누가 지켜주는 거야? 안 되겠다. 이때 제시 데리고 이탈리아로 도망가 버립니다. 존이 이중국적이거든요. 미국이랑 이태리.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불법이지만 법적으로 엄마 크리스가 사인을 해야지 애를 데려갈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법이고 뭐고 모른다. 내 딸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것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간 거예요. 이탈리아로. 이런 정황을 잭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 멜로랑 제시랑 둘이 손잡고 도망간다 할 때 축하한다고 잘해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태리 가서 연락해가지고 지금 제시가 엄청 행복해하고 있어. 연락 주고 받으면서 존은 이태리에 있고 잭은 잭 휴즈는 그린빌에 있으니까 혹시 그린빌에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이 빈집으로 있으니까 거기 뭐 오래 비우면 잔디도 무성해질 텐데 가끔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존 멜로는 이태리에 있고 잭은 미국에 있으면서 존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때 크리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내 아이 제시를 무단으로 데려가? 이태리로 데려가? 소송해가지고 이태리에서 존 멜로랑 제시가 발견됩니다. 6개월 뒤에. FBI가 잡았어요. 왜냐면 미국 법상 아이 데리고 납치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이 재판은요, 또 이태리 베네치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가정법원에서. 이때 크리스가 미국에서 왔어요. 이 재판 가서 증언하려고. 당시 존 멜로의 혐의가 뭐였냐면 아이 엄마 동의 없이 제시를 몰래 해외로 데려왔다. 근데 존은 한결같이 이 주장을 해요. 제시가 학대당해서 내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온 겁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공식적인 수사 근거는 없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P 관련된 범죄, 브래드와 크리스의 범죄는 크리스 죽고 나서 모두 밝혀진 거예요. 그 전에는 존 멜로 저 헛소리 한다 이런 분위기였고 수사도 종결됐으니까 아무리 이 제시 학대에 대해서 법원에서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존의 주장입니다. 존이 직접 입으로 말한 건데 검사도 여성, 판사도 여성, 배심원들도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내 말보다 크리스가 울면서 아이 엄마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줬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가요, 되게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 여럿을 고용했는데 그 수임료, 또 크리스가 미국에서 이태리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비용 다 누가 냈을까요? 브래드. 다 대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거 발각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네치아 법원에서는 엄마 크리스가 제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라. 미국에서 새로운 양육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공동 양육권을 유지해라. 원래 양육권은 아빠 존 멜로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존 멜로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랑 미국은 헤이그 아동 반환 협정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로 나왔어요. 반출됐어요. 그럼 무조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대요. 누구랑 가요? 엄마랑 가야지. 크리스랑 같이 돌아갔는데 또 존 멜로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체포돼요. 아이 납치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은 혼자서 미국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태리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나 미국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니까. 미치는 거죠. 내 딸이 또 저것들이랑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크리스가 결혼한대. 그것도 브래드랑. 크리스가요, 제시 데리고 이태리에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브래드가 Will you marry me? 이 미친 영감탱이가 청혼을 한 거예요. 크리스는 딸 제시 손 꼭 잡고 Yes, yes. 브래드가 여러분 크리스보다 25살 많습니다. 물론 존 멜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는 남자랑
그것도 소아자랑 재혼을 한다고? 존 멜로는 아니 저 새끼가 내 딸의 새아빠가 된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젠 그냥 아예 그냥 맘 편하게 내 딸 매일 밤마다 수행하겠네. 비상인 거지. 근데 미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린빌에 사는 내 친구. 나만큼 내 딸을 걱정해주고 있는 잭 휴즈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존 멜로랑 잭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전화랑 문자로 작전을 세워요. 처음에 잭은요, 신고하자. 그래도 이제 여러 군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자. 근데 존 멜로는 양측이 중년인데 지금까지 신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먹혀요. 내가 전화해봐야 보안관실에서 콧방귀도 안 낄걸? 그러니까 잭이 내가 대신 할게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증거만 잘 모으면 잘 될 겁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잭이요, 브래드 집 근처에서 막 이웃으로 위장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관찰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실제 학대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진도 찍어요. 제출했어요. 이거 보세요. 브래드랑 크리스가 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잭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뭐 이게 또 경찰에서 봤을 때는 뭐 애매한 구석이 있었든지 뭐 그랬겠죠. 이 사진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일로 잭은 실망하죠. 경찰 실망스럽죠. 그래서 가디언 애드 라이텀이라는 기관을 찾아갑니다. 이 기관은 아동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는 센터예요. 특히 양육권 관련해서 아이들의 입장을 부모가 대신 대변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그 후견인 같은 존재예요. 이제 뭔가 해주겠지 찾아갔어요. 저기 신고했는데 이때 제시 후견인이 지정이 됐고요.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뭔가 잘 돼가는 듯 했어요. 이 후견인은 크리스랑 브래드를 부릅니다.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오. 인터뷰하자. 근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억울합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항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후견인이 법원에 의견서를 쓰는데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끝난 거예요. 잭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 한 번도 안 나왔다면서요.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 근데 왜 증거 없다고 종결시켜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잭은요 처음에 존 멜로는 나의 친구니까 또 제시는 어린아이니까 또 도와줄 수 있는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태리에.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했는데 거의 뭐 아빠급으로 존 멜로급으로 더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존을 만나러 이태리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몇 주 동안 지내면서 이제 그동안 크리스랑 브래드가 제시 학대한 거, 뭐 경찰에 신고했는데 묻힌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겠죠, 이태리에서. 그러고 혼자 돌아왔어요, 잭 혼자. 미국으로 와서는 내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랑 브래드의 범죄를 알려야겠다. 크리스가 살해되기 한 달 전에는요, DSS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동복지국에도 신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뭐 앞에 사건이 밀린 건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되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왜 이런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냐. 심지어 10월 9일이 이때가 언제냐면 크리스 살해되기 나흘 전이에요. 잭이 DSS 찾아갑니다. 직접. 가서 제가 신고했는데요. 잘 되고 있나요? 언제 수사하나요? 언제 나오나요? 경찰서에도 가고. 크리스 살해되기 나흘 전에. 근데 다들 반응이 좀 미적지근한 거예요. 에? 뭐요? 뭐 어떤가요? 이때 잭은 제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잭은요. 이렇게 정상적인 경로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했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뭔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존 멜로랑 협의를 한 것 같긴 해요. 크리스 사망하기 몇 달 전에 그린빌 카운티에 이상한 우편물이 돌았습니다. 마을에. 내용물이 뭐였냐? 크리스 누드 사진, 또 크리스가 가명으로 성매매를 한다. 그 성매매 광고 캡처한 거랑 또 사이트 주소, 크리스가 마약을 판다. 그 판매 게시글 뭐 이런 걸 다 출력해가지고 우편으로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송을 했는데 익명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거 잭이 보낸 거예요. 나중에 잭이 인정했어요. 자기가 보낸 거라고. 받는 사람은 다 크리스의 뭐 지인들, 동물병원, 동료들, 경찰서, 가디언 애드 라이텀, 그 아동 보호기관 이런 데다가 크리스의 그 모욕 패키지를 보낸 거예요. 세트로.
근데 요거요, 경찰이 조사하지만 거짓 정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약을 판 적도 없고 또 에스코트 그 광고 사이트 접속 안 되는 가짜 주소다. 누드는 진짜가 맞는데, 크리스의 진짜 누드 사진이 맞는데, 이건 옛날에 존 멜로에게랑 사이 좋을 때 찍은 건데 그걸 존이 잭에게 준 거다. 크리스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경찰이 잭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이런 거 왜 보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알리고 싶었대요. 제시를 데리고 있는 아이 엄마 크리스가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파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었대요. 근데 크리스는 자긴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마약을 한 적도 없다. 판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 죽고 나서 경찰이 집안 압수수색을 하는데 크리스 방에서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4.97g. 봉투에 담긴 코카인. 조사하니까 크리스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언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린빌 카운티 소방관 알렉스 필즈라는 남성이 진술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크리스가 자기에게 제안을 했대요. 나한테 돈 주면 하겠다. 근데 알렉스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은 크리스가 나한테 약을 팔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고 나서, 크리스 죽고 나서. 근데 다 이렇게 뭐 성매매, 마약 거래 제한하고 이랬던 기간이 언제냐면 다 제시 양육권 싸움하고 있을 때예요. 2016년도부터. 그때부터 거의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계속 소송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 존 멜로가요, 법정 갈 때마다 크리스는, 아이 엄마는 성매매를 합니다. 마약도 합니다. 마약 거래도 합니다. 절대 제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진 거지.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크리스에게. 크리스, 사실이냐? 당신 정말 성매매 했습니까? 마약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크리스가 답변을 거부했어요. 수정헌법 5조에 따라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성매매 관련 증인도 나왔고 또 마약도 물리적인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잭은요, 잭이 뿌린 이 우편물, 크리스 모욕 패키지, 분명 여기에 남의 누드 사진을 넣고 한 건 그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리고 가짜 주소, 성매매, 가짜 주소. 왜냐면 그 성매매하는 여자라는 걸 알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주소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긴 했지만 아, 크리스가 성매매를 하고 마약도 한 건 사실이구나.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크리스가 과연 제시를 키울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있었냐. 그러니까 이걸 존 멜로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도 싫다고, 나는 그 크리스랑 남자친구 브래드에게 아이를 그냥 보여주는 것도 싫다 얘기했지만 안 됐어. 결국에는 아이가 CP 범죄까지 당했어요. 엄마의 도움은커녕 엄마가 가해자예요. 지금까지 총 4명이 싸우는 거예요. 존 멜로와 잭 휴즈가 편을 먹고 크리스랑 브래드가 편을 먹고 이렇게 서로 신고하고 우편 보내고 싸우다가 자, 바로 잭이, 존 멜로는 이태리에 있고 잭이 미국 그린빌에 있을 때 장미꽃 들고 크리스 찾아가서 35번이나 칼로 찔러서 무참히 살해했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얼굴에만 19번을 찔렀는데, 그러니까 다들, 아니, 잭은 크리스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얼굴은 알지만 이걸 뭐 만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관계의 여성을 이렇게까지 살해한다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뭐 사이코패스인가? 살인욕구가 뿜뿜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기에는 폭행 전과도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잭 휴즈. 1992년생이고요. 참 앞날이 창창한 음악가였습니다. 원래는 캘리포니아 모로베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랑 동생 일라이랑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버지니아로 넘어와서 농장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입양해요. 당시 러시아에 고아들이 많다.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몇 년에 걸쳐서 총 5명을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친자식 2명, 입양한 자식 5명, 총 7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이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남을 도와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돕고 살아야 한다 가르쳤대요. 실제로 지금 물론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레딧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모에 대해서 좀 미담이 많습니다. 되게 좋은 분들이었다고. 그래서 잭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뱄어요. 남을 도와주는 게. 길 가다가 홈리스 있으면 자켓 벗어주고 너무 춥죠? 이거 드세요. 빵도 주고 친구가 돈이 없다 그러면 자기 돈 그냥 주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그래 노숙자한테 옷을 줬어? 새 옷인데? 잘했어.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또 살인마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알려진 게 그래요. 진짜 알려진 게. 제가 뭐 일부러 미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여긴 그냥 거의 세계 최고 음대다 하더라고요. 여기 졸업하고 해병대도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다른 장교들이 보니까요, 애가 너무 괜찮아. 똑똑하고 체력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교를 해라. 사관학교에 들어가라. 제가 그래 볼까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렇게 당시 그 해 입학생 400명 뽑았는데 잭이 상위 5%로 들어가요. 원래 피아노 치던 친구였는데 우리처럼 막 어릴 때부터 입시 준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예체능까지 잘하네.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3주 만에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가 양쪽 다 부러진 거예요. 이대로는 훈련이 어렵다 해서 그냥 그만둡니다. 이후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마침 또 팬데믹 터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공연이 없으니까 거리에서 피아노 버스킹 할 수 없을까 찾아온 곳이 바로 그린빌 카운티였어요. 그린빌에서 유명했대요. 연주 너무 잘하고 1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막 소름 끼치게 잘하거든요. 주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음악가가 와서 너무 기쁘다. 처음에 잭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진짜? 진짜 잭 휴즈가 살인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물어봤죠. 왜 죽였냐? 크리스랑 어떤 사이냐? 잭은 바로 제시 얘기부터 합니다. 크리스랑 브래드가 결혼하면 제시는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테니까 그 위험한 엄마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래도 남의 집 일인데 살인까지 한다고? 대가도 안 받고? 좀 이상하니까 바로 존 멜로가 사주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잭은 아니라고 했어요. 돈 받은 거 1푼도 없고 내 정의감에 크리스를 살해했다. 그리고 크리스가 살해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존 멜로가 미국으로 들어와요. 귀국하는데 바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살인 공모, 살인 청부 이런 혐의가 아니라 과거에 잽시 납치했던 그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아이 데리고 이태리 도망갔을 때. 공항에서 수갑 차고 들어갔는데 근데 바로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냐? 브래드 휴대폰에서 정말로 제시 CP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뭐야 진짜 제시가 피해 당하고 있었네? 그래서 도망간 거야 이태리로? 아이 데리고? 그건 납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려납니다. 참 이 사건 어이가 없죠. 잭은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2월에 재판을 받는데요. 잭이 다 인정했어요. 거짓으로 증언한 것도 없고 내가 직접 살해한 게 맞고 증거도 나왔고 다 얘기하면서 제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어른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요. 대화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존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크리스와 브래드가 내 딸을 죽이고 있어. 처음에 잭은요 안 믿었대요. 그래도 설마 엄마가 이 사람 좀 말을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얼마 뒤에 제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제시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제시를 만났는데
내가 그린빌에서 알던 그 명량한 아이가 아니더래요. 몇 주 만에 아이 몸무게가 9kg이 확 늘어있더래요. 그러니까 9kg이 뭐 빠진 것도 이상하지만 갑자기 확 찐 것도 얘가 폭식을 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고 좀 우울해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존이 나에게 말해줬다. 제시가 브래드랑 크리스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저는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아동기관 찾아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를 살해했습니다. 또 잭은요, 재판에서 존 멜로가 나에게 크리스를 죽여달라 부탁한 적이 있다고 깜짝 증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5,000불, 한 800만 원 줄 테니까 죽여줘. 근데 잭이 안 한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불로 올려주더래요. 한 1,300만 원 정도? 근데 그때도 잭은 재판장에서도 허리 꼿꼿하게 세우면서 이렇게 약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등에 뭐 받치고 있는 것 같아. 자세가 좀 그래요. 이렇게 연주가의 자세가 그런가 봐. 서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한 짓이 아닙니다. 난 진심으로 제시가 걱정돼서 벌인 일입니다. 이 발언으로 존 멜로가 그래도 존 멜로가 살인을 공모했구나. 잭이 살인 저지를 걸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존도 뒤늦게 체포가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요. 따로 재판 받을 거예요. 결론은 이제 수사팀은 존 멜로랑 잭이 공모해서 둘이 함께 크리스를 죽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존 멜로가 이태리에 있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 딸을 좀 구하고 싶은데 내가 미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가면 체포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잭과 변호인은요, 재판 내내 제시랑 제시 친구가 당했던 그 피해 사실 있죠. CP 자료들을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모았던 게 뭐였는지 다 수집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검사 측에서요, 철저하게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게끔 방어한 거예요. 이건 잭 변호인 측 주장인데요. 재판하기 전에 검찰에 CP 증거들 제출했대요. 다 냈는데 근데 검찰에서 이 영상들을 편집해가지고 판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일부만,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검찰이 이거 다 빼버리려고 했대요. CP 관련된 증거. 근데 그건 좀 그렇고 그래도 변호사가 준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영상을 편집해서 판사에게 줬더니 판사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살인사건이지 CP 사건이 아니다. CP 사건은 브래드가 구속돼 있고 재판을 따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 조작을?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변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 아무튼 판사는 그 편집된 영상만 보고서 검찰 편에 들어줘요. 그러니까 잭은 너무 막 부당한 거예요. 계속 법정에서 이 CP 범죄, 브래드랑 크리스가 저지른 이 범죄들 계속 언급을 하니까 판사가 함구령 내린 거예요. 자, 지금은 살인사건 재판 중입니다. CP 계속 얘기하면 배심원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인 크리스에게 포커싱 하세요. 동기가 그건데 어떻게 관련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제가 1편에서는 파트 1에서는 CP에 대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크리스의 입장이에요. 정확히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살인사건에서 CP가 증거로 채택된 게 없다. 잭이랑 변호인 측은 뭐 강력하게 반발하죠. 제시가 크리스랑 브래드에게 수년간 학대를 당해왔고 지금 우리가 존이랑 잭이 여러 차례 경찰이랑 아동보호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변호인은요, 이런 과정 자체도 어쩌면 크리스를 살해할지 모른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선전포고나 경고였을지 모르는데 왜 이 중요한 과정의 증거들을 외면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잭이랑 변호인이 작전을 바꿉니다. 판사가 그 입 다물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다 얘기해요. 다 말하자. CP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 검사가 물어봤어요. 2021년 10월 13일 크리스 파셀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까? 잭은 네 하면서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옳았습니다. 저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심지어 며칠 뒤에는 남태평양에서 거기 부자들이 공연해달라고 초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가 그런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외면한다면 저는 앞으로 거울에 있는 저의 모습조차 쳐다보기 부끄러울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움직여준다면 그 아이가 더 이상 엄마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걸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내지르니까 판사랑 검사가요. 제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Instruct him to be quiet. Okay, you need to stop talking.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그냥 역대급 오지랖에 이 존 멜로라는 남자에게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하찮은 남자일 뿐일까요? 아니면 성착취 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까지 포기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분노가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걸까요? 결국에는 유죄 받았어요. 사형은 면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어요. 존 멜로는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어요. 깜빵에서. 이제 올해나 곧 열릴 예정인데 이때는 재판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저는요, 만약에 존 멜로가 아이 아빠가 직접 크리스를 살해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살해했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존 멜로가요, 고통받는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존 멜로가 지금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면 아예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잭이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존 멜로는 검찰이랑 딜을 할지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수감된 브래드, CP 범죄자. 브래드는요, 단순히 그 CP를 소지한 혐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착취 혐의도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종신형 예상되고, 또 크리스는 이미 사망했지만 민사가 남아있죠. 다른 피해자, 그 제시 친구 부모님이 소송한 거, 요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존 멜로랑 브래드 재판이 시작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잭이요, 크리스를 아주 잔인하게, 극단적으로, 심지어 총이 옆에 있었음에도 굳이 칼로 이렇게 살해한 건 명백한 범죄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트 1에서는요, 저는 철저하게 크리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시예요.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그랬어요. 아마 제시는요, 충격, 분노, 슬픔 이런 것보다 그냥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사랑인가? 다른 엄마는 안 그런가? 5살 때부터 당했으니까. 다행히 지금은 범죄가 발각돼서 이후에 제시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잘 극복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그래도 아이에게 남은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쪽이, 살인마보다 비난 많이 받는 쪽이 재판부예요. 살인사건 재판에서 이 CP 관련 증거들 철저하게 배제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잭이 살인마는 맞지만 그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다 같이 들여다보고 공개하고 이걸 판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배심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CP 관련 증거들 채택 안 했는지, 잭 입을 다물게 한 건지 재판부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 재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브래드랑 존 멜로 재판 끝나고 나면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피아니스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가 법정에 나왔대요. 근데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Your Honor,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 few words on my son's behalf. He has such a strong moral compass and a desire for the truth
that sometimes he actually hurts himself. I love my son. I'm proud of my son. Thank you, Your Honor.